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시기에 저는 어떤 새로운 논쟁이나 혼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잔류파로 부르지 마시고 바보파라고 불려주세요. 지금 시대는 바보 같은 순정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더라도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좀 있어야죠. 아직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총선 관련 공천 모습 그리고 총선 준비에 관련 모습 영상 좀 쭉 지나갔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불만 또는 현역 의원 평가에 불만을 갖고 당을 나가신 분도 있고요. 당 안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지만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분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탈당하신 분 또는 현역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자꾸 꺼내놉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속 시원한 모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좀 조롱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탈락한 두 분의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 도중에 탈당했거든요. 경선에도 안 되니까 나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자, 강민구 변호사. 특히 탈당하신 분들 향해서는 약간 이거 뭐랄까요? 경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0점 얘기도 꺼내고 또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까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에서 벗어나서 이재명의 어떤 사천 공천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공색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나갔다. 약간 이재명식 화법인데 원래 이재명 그 대표가 말하는 투가 상당히 좀 시니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달인이에요. 정말 그런 거를 아주 능구렁이처럼 잘하시는 분인데 예. 요번에도 이제 그동안 이제 비판을 받아오면서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게 공수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 지금까지는 탈당하신 분들 예. 그리고 당에 남아있지만 현역 의원 평가 하위를 받고 지금 경선에 임하신 분들이 사실은 당의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셈이라고 반격을 하는 보십니까? 거죠. 이제 나갈 사람이 나간 거고 예. 지니까 알아서 기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본인의 어떠한 그동안의 공천 시스템이 예. 오히려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저런 얘기는 사실은 당을 나가신 분들 나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오히려 좀 자극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예. 혁신 공천이 필요한 거고 혁신을 한다는 건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여야 야나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은 항상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용태를 통해서 혁신의 공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예. 또 과정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나름대로 공천에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당을 위해서 당에 남는 분도 계시는 거고 예. 나가신 분들을 보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필란을 하셨고 바로 그 나온 지역구에서 다시 예. 다른 당으로 나오시는 예. 상상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신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시스템화된 공천 과정들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초선도 아니신 분들이고 이 당에서 되게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 그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전 정확한 설명은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대표가 개인적인 사천이 아니라 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의 결정이신 거죠. 예. 대신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잡음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당대표가 오롯이 책임질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예.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국민들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도중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이 사천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사천이다 아니다. 당을 나가신 분이 온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나가신 분.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근데 그러신 분을 향해서 지금 보면은 이상한 핑계를 대고 탈당해서 싱거워졌다. 어차피 경선에도 안 될 거니까 나간 거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한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는 왜 굳이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볼 때 나가는 데는 예. 나름대로 본인은 나갔을 때 이 당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고 시스템에 개입을 해서 예. 당대표나 또는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않다는 이재명 거죠.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라는 걸 약간 표현을 한 걸 건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100점이라고 따지면 예. 34% 정도가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다면평가, 당직자 보좌진의 그다음에 그 현지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여기에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예. 본인들이 탈당하려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면이 분명히 있기 그러면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어제군요. 이상한 핑계를 댔다는 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 그렇죠.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한 거 지금까지 가만히 어. 있다가 이게 몇몇 분들이 탈당을 하시니까 거기에 예. 대한 포괄적인 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뭐 탈당이 사실은 잇따르고 있고 오늘도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한다. 그리고 또 나가시는 분들과 뭔가 연대를 해서 세력화 좀 하겠다. 뭐 이런 취지까지 오늘 내놓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화법 조금 일각에서는 조금 이거 아슬아슬한 거 아니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좀 시각이 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들이 좀 최근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무슨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약간 퀴즈 같은 내용을 SNS에 본인의 SNS에 올려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세 분이 등장하는데 우선 가장 이 왼쪽에 있는 이재명 대표 요 SNS가 가장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다른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성동과 김영주 공통점은 이렇게 딱 문제를 올립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여당이고요.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근데 공통점은이라고 딱 문제처럼 내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일단 권성동, 김영주 두 의원의 공통점은 뭘까요?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채용 비리 문제겠죠. 과거에 채용 비리 관련돼서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런 걸 그 공통점을 얘기한 거예요. 권성동 의원은 기소까지 됐었던 오. 상황이니까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다 그래서 기소가 됐던 예. 거고요.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아, 일종의 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채용 비리에 얽혀 두 있었다 이렇게 인물 볼 수 모두 있고요. 채용 비리 관련된 어떤 구설에 좀 올랐었다. 네. 그리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다 아. 이런 의혹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만큼 영향력을 청탁을 받아줄 만한 위치에 있었다. 이 점도 공통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이 정무위 야당 간사였을 때 그러니까 음. 그때 채용 비리에 그러니까 그 청탁을 했다고 하는 예. 이름이 들어갔던 의원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뭐 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정무위원장 어. 그리고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예, 예. 이게 김영주 의원은 야당 간사였어요. 음. 3명의 이름이 신한은행에 일종의 이제 특이사항 관리를 하는 예, 글 예. 안에
정재계, 뭐 관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예.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강원 지역의 유력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중진급 정치인이었고 예. 보좌관을 포함해서 11명의 채용 청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이사에 임명하도록 뭐 힘을 썼다. 예. 이 혐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면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건 또 나중에 또 항의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예.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용집 사장이 자신은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만큼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예.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죄 판결을 냈고요. 김영주 의원은 자신은 검찰 수사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으면서 자신의 스스로 면죄부를 줬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사기업의 은행권에 채용 청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예.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일단 수사를 안 지금 뭐 했다는 면에서 내용을 면죄부가 과거에 있다는 거죠. 논란이 됐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저렇게 왜 문제를 냈을까요? 또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때문이겠죠. 김영주 의원이 자신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컷오프 사유가 뭐냐 그거 밝혀라.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라. 계속 여론에서도 압박을 주고 예. 당사자들도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윤리 점수가 0점이었다. 그게 채용 비리 때문이었는데 제가 볼 땐 채용 비리 그 자체도 문제지만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 점수에 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름이 들어간 경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지는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고 억울하다. 예. 나는 0점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정반대 국민의당으로 자신이 그동안에 노동부 장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하면서 제일 먼저 금융노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인물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저렇게 비판하는 퀴즈를 낸 거죠. 거는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의원을 비꼬은 겁니까 지금? 그렇지 일종의 비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판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한 줄짜리를 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과 김영주 공통점은 이렇게 짧게 딱 문제를 올립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바로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자 관계잖아요. 그러자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이렇게 또 문제를 냅니다.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연속해 나오면 무슨 챌린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통점 퀴즈 챌린지입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네. 일단 권성동 의원과 원희룡 후보죠. 후보가 낸 이 공통점 퀴즈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부터 봐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 챌린지를 시작한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민주당 내 공천 과정이 지금 국민들이나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천의 가정이 아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네. 인물에 대해서 그렇죠. 조치를 취한 네. 것뿐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굉장히 지금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래도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성으로서 사선 의원이시고요. 그것도 여성으로서 국회 부의장 두 번째로 또 하셨고 또 농구 선수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존의 이런 고정관념들을 깨신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내에서는 굉장히 위상도 있고 주목도가 그렇죠. 큰 네. 현역 의원이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설령 컷오프를 했어도 좀 남아주면서 이렇게 다듬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역시 민주당 이재명 표 지금 사천 가정이구나 하는 공격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이 대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대상만 공격하기에는 너무 속이 보이니 권성동 의원 가만히 있는 권성동 의원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 바로 반격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반격보다도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본인이 지금 숱한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거 최종심에서 지금 혐의 없다라고 끝난 사건이에요.
네,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지금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것이지 예. 지금 권성동 의원 최종 심판까지 끝난 것까지 끄집어들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이런 짓 해서 안 된다. 그것도 공당의 대표가. 일단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옛날보다 날카로움이 굉장히 죽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허술한 공격을 해서 왜 말로 받을 짓을 했는가. 네,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이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께서 주고받을 챌린지는 아닌 것 같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예. 차라리 그런 걸 좀 했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네. 그러면 이런 챌린지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을 지금 찾으란 말이냐?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뭐 이렇게들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또 회자가 돼서 또 이렇게 소외가 되는 상황인데, 예, 김성환 평론가. 뭐 이재명 대표가 뭘 하기만 하면은 자꾸 사법 리스크 얘기를 꺼내는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예. 어디 가서 맞고 왔냐고 화내는 거랑 비슷한 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과도하게 대선에서 일종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자가 대선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가혹하다고 생각할 만큼 수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그건 또 물론 혐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반박하시겠지만 저는 지나친 수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막 때려놓고 난 다음에 너 어디 가서 맞고 왔어? 무슨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야? 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질문하면은 맞지 않다, 합당한 지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요. 이거 뭐 좀 약간 다른 얘기가 제가 요거 김민수 대변인께 한 1분 드릴게요.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이거를 계속 그 검찰들의 탄압 수사라고 하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굉장히 안 좋다.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수사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해서 안 된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떠한 개인이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그리고 성남 FC 사건, 위준교사 사건 이런 등등의 지금 혐의를 받고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면 지금 과연 구속 상황이 아니었을 것인가? 저는 100% 구속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고 지금 현재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정권이 지금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숱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재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까지도 창당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정치의 문화를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상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예. 대통령 영부인은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네? 범죄 혐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은 자,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패널분 잠깐만요. 예? 지금 서로 상대방 총선 앞두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쪽은 왜 수사 안 하고 여기만 수사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마 지금 이 토론이거든요. 제가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민구 변호사하고 김종철 행정관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고 싶어서 막 들썩들썩 하시는데 제가 딱 1분씩만 드릴게요. 자, 누가 강민구 변호사가 먼저 하실까요? 1분씩만 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에 지금 대해서? 요 사법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주제에 계시잖아요. 대해서 예. 사실 이건 뭐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주제하고는 또 벗어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다 자신이 수사받으면 다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정치인은 그러면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물론 뭐 검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핍박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혐의점을 갖고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모든 여태껏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아왔나요? 그 수사를 하고 싶어도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검찰도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비리 의혹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착실하게 법정에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 모든 거를 정치 탄압이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정권에 알겠습니다. 그냥 그 뭐 심부름꾼 정도로 예. 이렇게 너무 검찰을 비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종철 행정관. 아니, 건덕지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비상식적인 거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마찬가지인데요.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가 23억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지금에 있는 윤석열 검찰에서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해야 되는 거죠. 23억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조국 전 장관 자식들 입시 비리 문제를 얼마나 탈탈 털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식 문제 수사한 게 있습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수사를 받는가라고 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면 당연히 저희 같은 평론을 하는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야 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묻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또 다른 이틀막이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뭐 더 하시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30초만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주제와 벗어난 얘기를 10분 이상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말씀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이 영부인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전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수사 예. 탈탈 털어서 다 했던 건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고 했던 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왜 안 했습니까? 진짜로 혐의가 있으면. 이 기소조차도 못했던 건이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조건 수사일화가 아니에요. 의혹이 있다고. 다 의혹이 있다고 무조건 수사합니까? 검찰이 봐서 기소할 만한 사건이면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이재명 대표 건과 지금 이것을 무슨 물타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물타기 할 거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논지는 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항상 기승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되는 문제를 끌어들이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먼저 지적드린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는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혐의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죠. 근데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에는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예외라고 국민들이 다수가 인식하고 있어요. 명포백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한두 건도 그리고 없으니까요. 특히 김민수 대변인과 김성환 평론가 지금 도돌이표 토론들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론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추가 시간 필요하실까요? 됐습니다. 네. 자, 그 앞서서 공통점 챌린지 다시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시작한 공통점 챌린지인데 이게 지금 더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화면에 담지 못해서 그런데 무슨 공통점이냐 이거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며칠 갈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요. 또 다른 건에서도 지금 충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요. 완전히 다르게 보면서 지금 격돌이죠. 이제 고발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권양엽 예비 후보 단수 공천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천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했죠. 그러자 이거는 가짜 뉴스다. 그리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한다 그랬어요. 고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진이 있는데요. 수행하면서 찍은 사진도 공개된 거 있잖아요. 그 당사자가 공개했는데 이러면서 적반하장이라 그러면서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나왔어요. 고발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일단 관련된 목소리가 있어요. 서로 공방입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에 근 30년 근무한 당직자입니다. 저 이재명의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데 비서라고 아예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보도하고 이걸 근거로 사천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범죄로 규정하며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무고로 맞고발한다. 이렇게 또 밝힌 사항이에요. 고발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거 김종욱 전 행정관하고 강민구 변호사께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천이다. 그러니까 무슨 사천입니까? 이거 없는 사실 가짜 뉴스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그 당사자가 찍은 사진을 올린 게 있는데 이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 자, 김용수 행정관. 아니, 전 지금 좀 웃겨요. 이런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게, 야, 이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평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렇게 아니, 왔습니다, 지금.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서 다 아시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자기 부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당 선대위 차원에서 예. 거기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오히려 사적인 사람이 와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직자가 와서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왜 사천이라고,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에서 뭐 공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럼 저희가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하면, 아니 김건희, 제가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께서 코로나 콘텐츠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에 있는 비서실로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그거 사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당직자가 와서 특별한 기구에 와서 예. 그 역할을 맡았는데, 예. 그리고 그 인물이 과거 4년 전에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2위를 한 사람인데, 또 그리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여성 의원이 과거에 한 분 배구는 나온 적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분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한 건데, 그것까지 문제 제기하는 건,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의 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제가 알겠습니다만 굳이 이것까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용구 변호사. 예, 여기서 이제 사천 얘기를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 대화의 어떠한 본질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엄연한 현역 의원이 있고, 그 예. 현역 의원이 좀 대과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도 좋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지역만 굳이 여성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특정을 해서 현역을 내쫓아내고 생사를 뜯어내고 자기 부인의 어떤 그 비서실 쪽에 뭐 근무했던 사람을 앉혀놨다. 이게 뭔가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게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수행 비선이 많은 이런 말장난 갖고 지금 이거를 오히려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이 대화의 어떤 본질에서 어긋나갖고 지금 말 갖고 좀 노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된 얘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총선이 지금 아까 제가 30여일, 35일 남았군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과 공격 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계속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 더 있어요. 거기서 같이 섞어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내용에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천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돼서 과연 그 내용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가? 아닌가? 그 뒤끝이 진하게 남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심상치 않은 건 맞아 보입니다. 숫자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국민의힘, 내가 민주당 보면 격차가 좀 나고 있어요. 여당이 좀 앞서고 민주당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도 여전히 한 10%대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요. 다음 보겠습니다. 호남 쪽 지지율만 따로 뽑은데 요거는 한국갤럽 자료예요. 요게 지난주에 발표된 최근까지 자료인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 모습이 보였죠, 지난주에. 대신에 호남인데 무당층이 좀 늘어났어요. 한 주 사이에 변화가 좀 꽤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 지지율 모습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저 지지율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오려고 했는데 백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저게 24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어서. 예. 근데 지금 이제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면 호남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남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 애착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호남 지역이 민주당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수치보다는 실제로 선거에 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을 차마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지금 22년 당시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나 22년 당시에 지방선거의 그 투표 참여율을 보면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2년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전남 지역에서 78% 이상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표 참여율이 40%대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선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했어요. 예. 네.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부끄러워서 우리의 자긍심을 해칠 때 하는 행위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대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왔었습니다. 예. 실제로 강주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해서 20%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예. 민주당을 부끄러워한다.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못하겠으나 투표장에 안 갈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강력한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여론조사와 같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종철 연주가 그러니까 최근에 여당의 좀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뒤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호남 쪽에서는 무당층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요 수치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의 추세는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커다란 파열음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호남만 찝으시는데요. 이제 제가 과거에 갤럽 기준으로 TK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다시 올라오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지역이 다시 결집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호남 지역이 대단히 많이 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어렵고, 하지만 이런 예를 들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호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 유권자나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가 민주당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 건 사실인 거죠.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더 잘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이건 호남만 보내는 게 아니라 TK도 과거에 여러 번 이렇게 보냈어요. 오죽하면 작년에 보수 언론에서 서울에서 세석도 못 얻는 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각 정당이 자기의 문제점들을 복원해내고 지지층들 다시 복원해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적인 하락은 사실인 것 같고, 그 경향적 하락 때문에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지금 박빙 지역이 되는 지역이 많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 이런 문제를 이런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공당이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엄청난 지지층들의 파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저것이 복원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지지율 조사가 사실은 아마 총선에 가까울수록 많이 늘어나겠죠.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 여론조사 지금 약간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